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가 방금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7위, 일본은 8위였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와 일본을 제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위는 전 세계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문화 영향력을 종합한 글로벌 인식평가였습니다. CNN 뉴욕 본사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 특집 기획을 결정했습니다. 17년 경력 베테랑 기자 사라 첸에게 한국 산업 현장 취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끝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열린 회의 하나가 세계의 인식을 바꿨다는 건가요?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에 오른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CNN 기자 사라 첸이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한국 조선업의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첸입니다. CNN 국제부에서 17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뉴욕 본사 편집국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지요.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였습니다. 전 세계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니라 기술력과 문화 영향력까지 종합한 평가였더군요. 편집국장실에 불려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이라는 글자가 굵게 적혀 있었어요. 국장은 보고서를 건네며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특집 기획이 결정됐고 제가 그 임무를 맡게 된 거였지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6위라니요. 물론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프랑스와 일본을 제쳤다는 건 단순히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작은 도시에서 21개국 정상이 모인 회의였는데 언론 평가가 압도적으로 좋았더군요. 단순히 회의를 잘 치렀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였지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조선소 신입 인력 채용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숙련 인력은커녕 신입 사원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반면 한국 조선소는 입사 대기자가 줄을 서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생산 속도 비교 자료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만드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40%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데 평균 6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17만 톤급 대형 선박을 2년 만에 완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숫자는 결과일 뿐이었으니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한국이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올라섰는지는 보고서만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노트북을 열어 한국 조선업에 관한 자료들을 읽었어요. 해양수산부라는 정부 부처가 2019년부터 스마트 조선 클러스터라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5년간 3조 원을 투자해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공항이 생각보다 붐볐어요. 에이펙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많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간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심장이 바로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도시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기사님께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린다는 답이 돌아왔지요. 긴 시간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취재 계획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부산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 부탁해 신항 쪽으로 먼저 가달라고 했어요. 조선소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기사님은 이 시간에 뭘 보겠느냐며 웃으셨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지요. 신항 근처에 도착하자 멀리서부터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축제라도 열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게 축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였던 거예요. 담 너머로 20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크레인들이 밤인데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쇳소리가 들렸어요. 용접하는 불꽃도 보였습니다.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게 실감났지요. 미국 조선소들이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다는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요. 순위표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조선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멀리서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정문 앞에 서서 경비실의 취재 목적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출입은 불가능했습니다. 보안상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지요. 대신 경비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조선소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이 있다며 그곳은 일반인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홍보관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이 보였어요. 화면에는 조선소 전경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됐지요. 안내 데스크에서 관람 신청을 마치고 2층 전시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지난 70년간 이곳에서 만든 선박 모형들이 연대순으로 진열돼 있었어요. 초기 모형은 작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배의 크기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는 게 눈에 보였지요. 가장 최근 모형은 17만 톤급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어요. 전시관 중앙에는 스마트 조선 시스템을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선박 건조 과정을 단계별로 볼 수 있었어요. 설계부터 철판 절단, 용접, 조립, 도장, 진수까지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850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최적의 항로를 제한하고 연료 효율을 계산하며 고장 가능성까지 예측한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전시관을 둘러본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보관 앞 광장에 벤치가 있어서 앉았어요. 멀리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노트북을 꺼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휴식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영어로 조선소에서 일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퇴근길이라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용접 팀장이라는 말도 이어졌어요. 제가 CNN 기자라고 밝히자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모든 게 수작업이었답니다. 도면도 종이였고 용접도 전부 사람 손으로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로봇이 단순 작업을 맡고 사람은 정밀한 부분과 최종 검수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은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전문화됐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며칠 전 미국이 한국산 조선 기자재에 20% 관세를 부과했다는 뉴스를 언급했습니다.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다고 했어요. 핵심 기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고 물리적 부품만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내 협력 업체들과도 이미 연결망을 구축해놨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만은 아니었어요. 17년 동안 쌓아온 준비가 있다는 확신이었지요. 정부가 2019년부터 스마트 조선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이곳 작업자들의 평균 경력이 16년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미국 조선소 상황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알고 있다고 했어요. 신입사원도 구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싸우는 데 시간을 썼고 한국은 준비하는 데 시간을 썼다는 거였어요. 예산 논쟁과 책임 공방 대신 기술 개발과 인력 교육을 선택했다는 뜻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봐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헤어지기 전 명함을 건넸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하고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용접 팀장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가 말한 17년이라는 시간이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준비했기에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국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정책 자료실을 뒤져보니 스마트 조선 클러스터 관련 보도 자료들이 나왔어요. 가장 오래된 자료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부산, 거제, 울산 세 지역을 스마트 조선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었지요. 5년간 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놀라움이 커졌어요. 단순히 돈만 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부 계획이 치밀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선박 설계 시스템 구축, 자동화 생산 라인 확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조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까지 모든 분야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매년 신입사원 5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습 위주였고요. 숙련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이었지요. 교육 이수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5년간 기술 등급에 따라 추가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신입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조선소들은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공만 찾았고 그런 인력은 이미 고령화되어 은퇴 단계였지요. 신규 인력 유입이 끊긴 지 오래였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체계적으로 인력을 키워냈어요. 신입부터 중견, 숙련공까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평균 경력 16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였지요. 미국과 최소 12년 이상 격차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생산 속도 차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됐어요. 보고서에 나온 40% 빠른 속도는 단순히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인력과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협업한 결과였어요.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맡으면 사람은 정밀 작업과 품질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자료를 더 파고들다 보니 또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수주 잔량이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한국이 차지한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중국이 30%, 일본이 5%였고요. 압도적인 점유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주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받은 주문은 대부분 고부가 가치 선박이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추진 선박처럼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였지요. 반면 중국은 주로 벌크선이나 소형 화물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조선업이지만 기술 격차가 명확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1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조선업이 침체에 빠졌을 때 한국은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위기를 핑계로 삼지 않고 기회로 만들었지요. 미국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의회 청문회만 수십 번 열렸습니다. 예산을 늘려야 한다,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논쟁만 반복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책임자는 바뀌었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였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항구가 보였어요.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움직임 하나하나가 17년 준비의 결과였어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담은 페이지였어요.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일정이 평균 3년씩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급 전략 잠수함도 2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라고 했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인력 부족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키웠고 미국은 사람을 찾았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미국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이런 격차를 만들어낸 거였지요. 다음 날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포항에는 포스코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조선용 특수강을 생산하는 곳이었지요. 조선소를 이해하려면 철강 산업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스코는 일반인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오전 10시에 방문자 센터로 갔어요.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철소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부지에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견학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진행됐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제강 공장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1500도가 넘는 쇳물이 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황빛 쇳물이 거대한 통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열기가 유리창을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였지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저 쇳물이 식으면 철판이 되고 그 철판이 조선소로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철판이나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박 부위마다 필요한 철판이 달랐지요. 선체 외벽은 부식에 강한 강판이 필요했고 액화천 연가스 탱크는 영하 160도에서도 견디는 특수강이 필요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런 특수강 개발에 수십 년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조선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강제를 맞춤형으로 생산했습니다. 이게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중 하나였지요. 철강과 조선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뤘던 겁니다. 견학이 끝나고 방문자 센터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조선소만 보면 부분만 보는 거였습니다. 철강,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이 연결망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종시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대신 화상 인터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했어요. 해양수산부 스마트 조선 정책 담당 과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물었어요. 2019년부터 시작한 스마트 조선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담당 과장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필요하지만 결국 배를 만드는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했어요. 3조 원 중 40%가 교육과 훈련에 쓰였답니다. 신규 인력 채용과 교육, 기존 인력의 기술 업그레이드, 은퇴자의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들었지요. 미국과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담당 과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미국은 조선업을 국방 산업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군함과 잠수함 건조에만 집중했지요. 반면 한국은 민간 선박 시장을 키웠어요. 상업용 선박 수요가 훨씬 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기술력을 쌓고 규모를 키운 뒤 그 역량을 국방 분야에도 적용했지요. 관세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20% 관세를 부과했는데 영향이 크지 않냐고 물었어요. 담당 과장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했고 물리적 부품은 다변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미국 내 협력 업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고요. 1시간 가까이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물었어요. 담당 과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일이라고 해서 안주하면 금방 추락한다는 겁니다. 친환경 선박, 자율 운항 선박, 수소 추진 선박처럼 미래 기술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했지요. 화상 인터뷰를 마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부산 항구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이고 노력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본 쇳물, 해양수산부 담당자의 말, 박영식이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연결됐어요. 한국의 힘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다시 부산 신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택시 기사님께 조선소 근처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요.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일 전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담장은 높았지만 틈새로 안이 보였습니다. 200m 높이의 크레인 12대가 모두 가동 중이었어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작업자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쇳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면서도 힘찬 소리였습니다. 용접 불꽃도 여기저기서 튀고 있었지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멈추지 않는 현장이었어요. 미국 조선소들이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다는 보고서 내용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500m쯤 걸었을까요? 조선소 규모가 실감났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정문이 있었는데 모두 경비가 서 있었어요. 출입 통제가 철저했지요. 한 정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침 교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됐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들을 따라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작업자들도 벤치에 앉거나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여기서 일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간 조였다고 했습니다. 7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용접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익숙하다고 답했어요. 2주마다 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로봇과 함께 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로봇이 자기 일자리를 빼앗을까 걱정했다고 했지요. 하지만 실제로 일해보니 달랐다고 했어요.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만 했습니다. 직선 용접이나 대량 절단 같은 것들이었지요. 반면 사람은 정밀한 작업을 맡았어요. 곡선 용접이나 최종 검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일이 더 전문화됐다고 했어요. 단순 노동이 줄어들고 기술이 필요한 일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임금도 올랐고 자부심도 생겼다고 했지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전문 기술이라는 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미국 상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봤다고 답했어요. 조선소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곳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 6개월은 교육만 받았답니다.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했지요. 선배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쳐 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다진 뒤에야 현장에 투입됐다고 했어요. 현장에 나온 뒤에도 교육은 계속됐답니다. 매년 신기술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 취득도 지원받았지요.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7년 만에 중급 기술자가 됐다고 했어요. 앞으로 3년만 더 일하면 고급 기술자 자격을 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헤어지기 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여기는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나이나 학력을 따지지 않고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곳의 힘이라고 했지요.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류장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다시 조선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환했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7년 차 교육 6개월, 매년 기술 교육, 3년 후 고급 기술자. 숫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어요. 신입 채용 불가, 평균 연령 55세, 은퇴 임박. 이것도 숫자였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지요. 한국은 사람을 키웠고 미국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조선소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시각 미국 조선소들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이 차이가 17년 동안 쌓여서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택시를 불러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밤의 조선소, 그 직원의 얼굴, 끊임없이 움직이는 크레인들. 그 모든 게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나흘째 되는 날 경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곳이었지요. 부산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조선업만 보다가 시야를 넓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하니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관광객이었습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지요. 택시를 타고 보문 관광단지로 갔습니다. 호수 주변을 걸었어요. 며칠 전 이곳에서 각국 정상들이 만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곳곳에 정상회의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주 에이펙과 부산 조선소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얼핏 보면 관계없어 보였어요. 하나는 외교 행사고 하나는 산업 현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연결돼 있었습니다. 에이펙 성공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갔어요. 작은 도시에서 큰 행사를 완벽하게 치러낸 능력, 준비된 시스템, 따뜻한 환대. 이런 것들이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꿨지요. 그리고 그 인식 변화가 US 뉴스 순위에 반영됐던 겁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어요. 17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작동했지요. 에이펙과 조선업 겉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준비하고 실행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첨성대로 걸어갔습니다. 1300년 전에 지어진 천문대였어요. 돌로 쌓아올린 단순한 구조였지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읽어보니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한 관측 시설이었다고 했어요. 첨성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300년 전에도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별을 관측하며 계절을 예측하고 농사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문화였습니다. 오후에 불국사에 갔습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절이었어요. 돌계단을 올라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목조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었지요. 단청의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한 건물 앞에 설명판이 있었어요. 읽어보니 이 건물을 짓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목수들이 모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었다고 했지요.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만으로 지었는데 1200년이 지난 지금도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세대가 평생을 바쳐 한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빨리 끝내려 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려 했지요.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조선소에서 만난 사람들도 같았습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려고 했지요. 불국사를 나와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어요. 혼밥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역사책 코너를 둘러봤어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산업화였어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과정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책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답니다. 하지만 60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책은 여러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교육 투자, 수출 중심 전략, 기술 도입, 재벌 육성 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배우려는 의지와 일하려는 열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업도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1970년대 조선소를 처음 지을 때 한국엔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배워왔지요. 하지만 배우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개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위가 됐지요.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힘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경주에서 본 첨성대와 불국사가 떠올랐습니다. 1000년 전에도 한국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별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고 30년을 들여 완벽한 건물을 지었지요. 그 정신이 지금의 조선소에도 에이펙 준비에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조선소는 4곳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군함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업용 선박시장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지요. 지난 20년간 민간 선박 수주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고서는 여러 이유를 나열했어요. 인건비가 비싸다,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 아시아 조선소와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조선소들은 비용 절감에만 집중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중단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폐지했지요. 당장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때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핑계로 삼지 않고 기회로 만들었지요. 10년이 지나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평균 연령은 55세를 넘어섰어요. 은퇴가 임박한 상태였지요. 신규 인력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업 자체가 매력 없는 산업으로 인식됐거든요. 젊은이들은 실리콘밸리나 월가로 갔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조선소 평균 연령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신규 채용은 계속됐고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됐지요. 젊은이들이 지원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인식됐거든요. 이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어요. 보고서에는 의원들의 질문도 나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동맹국과 협력할 방안은 없느냐고요. 델토로 장관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협력보다는 자체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자체 역량 강화는 말뿐이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10년간 조선 관련 예산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지요.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대부분 행정 비용과 컨설팅 비용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작 현장과 인력에 투자된 건 얼마 안 됐어요.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3조 원 중 40%가 교육에 쓰였어요. 30%는 설비 현대화에, 20%는 기술 개발에 투입됐습니다. 행정 비용은 10%에 불과했지요. 돈이 현장으로 갔던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권고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급히 마련, 민간 조선소 육성 방안 검토, 동맹국과 기술 협력 강화.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실행될까요?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 의회는 10년 동안 같은 권고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청문회만 수십 번 열렸고 보고서만 수백 페이지 나왔지요. 정작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지난 일주일간의 메모를 정리했어요. 30년 경력 용접 팀장의 이야기, 7년차 용접공의 이야기,
해양수산부 담당자의 설명, 포스코 견학에서 본 것들 모두 연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선명했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준비하지 않고 싸웠지요. 한국은 사람을 키웠고 미국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현장에 투자했고 미국은 보고서에 투자했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이 이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2008년부터 논쟁하기 시작했지요. 같은 시간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항구가 보였습니다. 컨테이너를 싣는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지요. 저 움직임이 답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이었지요. 미국이 놓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였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청문회보다 현장이 중요했고 보고서보다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로 움직였지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답은 부산 신항에 있었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크레인, 30년 경력의 용접팀장, 7년 차의 용접공. 그들이 진짜 강대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입국 폭주부터 시작했어요. 에이펙이 끝났는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던 이유, US 뉴스 순위에서 한국이 6위에 오른 배경, 그리고 부산 조선소에서 발견한 진실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단락이었어요. 한국의 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써야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은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홍보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경주 에이펙이 그랬고 부산 조선소가 그랬지요. 준비는 조용히 하되 실행은 확실하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이를 증명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업이 침체에 빠졌을 때 한국은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위기를 핑계로 삼지 않고 기회로 만들었지요.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어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60%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동일 규모 선박 생산 속도는 미국보다 40% 빨랐어요. 평균 경력 16년의 숙련 인력을 보유했고 신규 채용 대기자도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 너머에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용접팀장, 7년 차의 용접공, 밤에도 쉬지 않는 조선소, 1300년 전 첨성대를 지은 정신.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에 오른 이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실행력 때문이었어요. 준비하고 실행하는 능력,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CNN 본사로 전송했어요. 곧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훌륭한 작업이라고 했어요. 메인 뉴스로 송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에 일주일간 입었던 옷들을 넣었어요. 호텔 방을 나서기 전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산 항구가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정말 6위 강대국이 맞을까, 과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일주일 만에 모든 의문이 풀렸지요. 한국은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과 방식이 달랐어요. 군사 퍼레이드로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화려한 연설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실행했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공항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외국인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부부였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이 한국에 또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친절했고 음식이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 가족도 한국의 힘을 느낀 겁니다. 조선소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로요.
그게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로 배운 게 많았습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진짜 힘이란 무엇인가. 한국이 가르쳐준 답은 명확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어요. 이륙하는 순간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남아있었어요. 밤에도 쉬지 않는 조선소 용접팀장의 담담한 자신감, 젊은 직원의 열정, 1300년 전 첨성대를 지은 정신. 모두 각인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한국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기사를 통해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준비하고 실행하는 나라, 멈추지 않는 나라.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값진 배움이었어요. 17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습니다. 진짜 강대국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한국은 세계 6위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매길 수 없는 나라였어요. 조용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힘,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CNN 기자가 본 한국 조선소의 비밀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